어두운 산길을 구불구불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등골이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문제는 충분히 재입이 가능하고 위협을 할 수 있는데 위협을 하지 않고 그냥 죽였습니다. 무참히. 경찰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분명히 원한 또는 치정이다. 이율님이 보시기에 절대 성형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을 어느 분들에 한해서는 좀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지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사 박이일 벽사신당 천음사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형사님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좋은 거. 차돌구이, 차돌 형사님, 차돌 형사님이라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돌. 든든하다 이런 네. 뜻이죠. 여기 아이돌.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차돌이에요? 그때 이윤을 소개할 때 네.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돌이라고. 거기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나. 차돌. 멋있습니다. 돌 하루방. 항상 이상한 걸 지어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양돌과 함께 아주 즐거운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소름 돋죠. 네, 형사님은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하겠죠. 증거 발견 뭐 이러시겠죠. 이게 뭘까? 네. 특히 집안과 같이 나의 차 공간에서 어떤 물건이 발견된다면요. 자, 이번 이야기는 사연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B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얼마 전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식용용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었대요. 정확히는 기존 사업체는 시내에서 하고 이 새로운 사업은 아주 산속에 있는 땅에서 진행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업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때는 사장 1명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일하면 됐었는데 1년에 꼭 두어 번 인원이 한 20-30명이 아주 대량으로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아웃소싱 일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단기 인력을 30명을 뽑는다는 건 되게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B씨가 사업장을 연 곳은 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 B씨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바로 근처에 있는 어떤 사업체에서 그 인원들을 모조리 단기 고용을 하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이 B씨가 알고 지내던 사장님 중에 그 세탁 공장을 하던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숙박시설에서 그런 세탁물들을 받아오고 일을 처리하긴 했는데 가끔 하루 정도는 인력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어차피 하루 이틀만 일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이때는 딱 하루였어요. 하루만 3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 고용해서 쓰겠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거였죠. 직원들의 허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기존의 일당의 2배를 준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승낙을 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30명의 인원을 어떻게 실어 나르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차도 드문드문 다닌 데다가 대중교통도 당연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B씨의 차량 그리고 기존 사업체의 직원들의 차량 총 5대를 준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게 돼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고 밤 9시쯤 총 5대의 차량이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사업체에 도착을 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인솔하는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새벽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그 B씨 혼자서 차를 몰고 기존 사업체로 돌아와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 인솔을 맡겼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까 밤 9시쯤 외국인 노동자들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였죠. 우리가 보통 일을 시작하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자, 그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원하는 음식은 바로 햄버거였어요. 1인당 2개씩 해서 총 60개의 햄버거를 사들고 그 사업장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어두운 산길을 구불구불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등골이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 뒤를 만져봤더니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는 거죠.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서 몸이 안 좋나 보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렇게 사업체에 도착해서 햄버거를 전달했는데 아까 인솔을 맡겼던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이 B씨를 보더니 형님 괜찮아요? 예? 형님 괜찮습니까?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B씨 본인은 몰랐는데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얼굴과 목에서 땀을 번들번들 흘리고 있는데 이 상태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B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잠에 들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다음날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체의 일을 정리하고 그 어젯밤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했던 일을 체크하러 그 산속에 있는 새 사업장으로 출발을 했죠. 요즘 무리를 해서 그런가 막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졸음을 깨려고 라디오의 볼륨을 크게 틀고 그리고 선루프도 모두 열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습관적으로 바라본 그 사이드 미러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거기가 산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 굽이굽이져서 빠르게 달리면 위험하단 말이죠. 그리고 가로등도 없었고요. 그래서 천천히 커브를 돌 때마다 브레이크를 그렇게 살살 밟으면서 갔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 붉은 불빛에 뭔가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차량 뒤쪽에 매달린 누군가의 팔과 다리였어요. 혹시 형사님은 어렸을 적에 그 연 같은 거 날려보셨나요? 네, 연 많이 날렸죠. 그죠. 그 방패연 같은 거 보면 방향을 이쪽으로 꺾으면 그 꼬리가 획 이렇게 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B씨가 코너를 돌 때마다 그 다리가 휘청휘청 그렇게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운전 초반이면 모를까 10분 이상을 그렇게 달렸는데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놀란 B씨가 반대편 사이드 미러를 바라봤는데 그쪽에도 손이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큰 중형차의 뒤쪽을 양팔로 붙잡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바라본 룸미러에 머리통 같은 것도 비쳐 보였어요. 머리통과 각각의 팔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B는 그 즉시 악셀을 밟았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떨쳐내려고요. 엄청 고속으로 달렸다고 해요. 위험하지만 어떻게든 그걸 떨쳐내고 싶었답니다. 근데 애초에 그걸 그런 방식으로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으면 그게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코너마다 흔들리는 다리가 보였고 그 순간 이 B씨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대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한 B씨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 내부에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켰어요. 그런 다음에 라디오 볼륨도 최대한으로 높였고요. 무서우면 어떤 소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저주저 하면서 운전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벌써 도착해야 될 그 사육장이 아무리 코너를 돌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차에 내려서 무려 5분여에 걸쳐서 차 뒤쪽으로 간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당연한 거였죠.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아니면 실제로 무슨 존재가 있었고 그게 떨어져 나갔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차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확 어두워져요. 그때 B씨는 허리를 숙여서 차 뒤쪽 아래쪽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만 살짝 들어서 차의 내부를 쳐다보니까 실내등이 꺼져 있는 거죠. 미친 듯이 숨이 가빠지는데 그 순간에요. 차량 내부의 모든 불이 꺼졌는데 계기판만은 켜져 있었단 말이죠. 그 어렴풋한 불빛으로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그 어떤 존재가 몸통은 그대로 둔 채로 팔을 쭉 뻗더니 운전석, 그러니까 열려있는 그 운전석 문을 손으로 쾅 닫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 B씨는 도저히 차에 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렸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안에 있던 그 존재가 뒷창 유리를 통해서 이 B씨를 노려본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B씨가 정신을 차리니까 주변이 밝아요. 눈을 떠보니까 해가 비치고 있고 아침이었죠. 그런데 주변에는 아주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업체 직원들, 그리고 경찰들이 와 있었어요. B씨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 거죠.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B씨가 새벽에 차량으로 사업체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도 이 트럭 기사가 그쪽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마터면 이 B씨를 칠 뻔한 직전에 천만다행으로 발견한 거예요. 놀란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이 B씨를 보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대요. 신발은 한쪽만 신고 있고 얼굴은 뭔가 흙에 묻어서 뭔가 지저분하고 온몸은 땀에 절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성한 사람인가 하고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횡설수설을 하더래요. 내가 우리 직원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좀 걸어달라. 우리 사업장에 전화 좀 연결해달라. 정말 미친 사람 같았대요.
그때는. 그러더니 갑자기 누나를 휙 뒤집더니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전화를 받고 와준 직원들과 함께 그 차를 세우던 곳으로 가봤습니다. 다행히도 보통은 그 밤중에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차량의 유동량이 적다 보니까 사고는 안 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 B씨가 도무지 그 차 가까이를 갈 수가 없더래요. 결국에는 직원이 B씨 대신 차량을 운전했고 B씨가 직원의 차를 타고 사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쪽 근처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B씨의 차량을 마치 버리듯이 주차를 해두고는 이틀 동안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직원들을 함께 대동하고 그 차량을 살펴보러 갔어요. 차의 문을 열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물건이 보이더라는 거죠. 뒷좌석에요. 그것은 바로 묘하게 빛바랜 하늘색 모포와 흰 천이었답니다. 자, 모포 아래쪽에 새겨진 문구를 보니까 병원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누가 봐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이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모포보다 이 흰 천이었대요. 그 흰 천을 쫙 펼쳐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 새까맣게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전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썼잖아요. 근데 이 B씨의 차량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 생각이 아무래도 산에서 일하다 보니까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탁 공장에 있던 이불을 이렇게 챙겨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분이 외국인이었다 보니까 병원 이름이 한글로 써 있는 그걸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숙박시설용 이불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결에 가져왔던 거죠. 그 물건의 출처와 흉물스러운 그 생김새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는 B씨는 업무상으로 알고 지내던 무당에게 결국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이 B씨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무당이 코를 막 막으면서 당장 폐차시키라고 갑자기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더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 B씨는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였는데도 아주 질색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 무당이 아니 이것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쳐서는 아무나 잡아가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당장 폐차해라. 그런데 중고차로 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 괜히 남한테 몹쓸 짓 하는 거다. 자, 우리가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산지 얼마 안 된 차량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겠어요. 근데 이 B씨가 직접 겪은 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큰 마음을 먹고 폐차를 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별일은 없었대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세탁 공장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에게서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이불을 B씨의 차량에 가져왔던 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결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병원만 빨리 가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돈을 아끼려고 병을 키웠던 거죠. 그 순간에 이 B씨의 뇌리에 새삼 그 하얀 천 있잖아요. 그 천이 떠오르더래요. 그때 그 흰 천이 쫙 펼쳐보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누운 사람의 발부터 머리까지 뒤집어 씌웠을 때 그 아까 핏자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핏자국의 위치가 입이 있을 만한 부위였거든요. 추측컨대 죽은 사람을 덮는 안치용 천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화인가요? 네, 실화 제보입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차는 제 생각에는 무당이 사면 딱 맞았을 텐데. 글쎄요, 악귀 들린 차를 사는 경우도 있나요? 네, 차 같은 경우에도 부정이 들었을 때 특히 제가 이제 굿당에서 제갓집 분들 이제 보내실 때 부정 풀어드리고 보내거든요. 차 부정 가시는 길에 사고 나실까봐.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좀 실화라니까 약간 야, 그 모습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좀 징그러웠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연쇄살인범 이야기입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총 10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이름은 정규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살인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뭐 정복감을 느끼고 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살인의 목적이 돈을 뺏는 목적이었어요. 돈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직업 살인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두영은 1968년 부산에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두영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우하잖아요. 이 정두영을 어머니가 삼촌한테 보냅니다. 삼촌이 좀 키우다가 삼촌도 이제 키우기 힘드니까 5살 때 보육원으로 보냅니다.
버리고 보냈다가 또 다시 이제 어머니가 정두영을 7살 때 또 자기가 데려갑니다. 재혼한 가족으로.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보육원을 보냅니다. 결국에 이제 2번이나 버림을 받은 거죠. 2번 버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두영의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 분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런 연쇄살인에 하나의 촉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두영 사건이 이 돈만 노리는 사건이 아니라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비롯된 그 증오, 분노, 그게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두영이 첫 번째 살인을 한 거는 정두영이 18살 되던 해 1985년 5월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두영이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범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방범대원이 불신 검문에서 흉기가 나오니까 같이 경찰서로 가자. 그게 시비가 돼서 이제 정두영이 칼로 이제 방범대원 찔러서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정두영은 12년 형을 받습니다. 12년 형을 받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또 절도로 이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제 그건 길지 않고 다시 이제 출소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이제부터 이제 목표가 뭐냐면 정두영은 10억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왜 10억을 버냐면 10억을 벌어서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 근데 그 10억의 목표가 왜 10억이냐면 정두영의 목표는 PC방을 하는 것입니다. PC방을 하고 아파트를 사려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억을 목표하면 그냥 일을 하면 될 텐데 일을 안 하고 강도짓을 시작을 한 거죠. 정두영이 이제 돈에 굉장히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은 것도 동거녀를 이제 만나면서부터 돈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자기가 10억을 모아서 꼭 PC방 하고 뭐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검거 당시에 돈이 통장이 4개가 있었고 거기에 예금에 1억 3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리고 동거녀 부모님들이 정두영을 보고 굉장히 성실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두영이 강도짓을 한 거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3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두영은 부산, 마산, 울산 이 인근에서 총 9명을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 범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두영은 예전에 첫 번째 살인을 할 때 자기가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이제 검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흉기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장갑만 가지고 다니다가 좀 돈이 많아 보이는 저택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택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흉기를 찾습니다. 범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정두영은 젊은 사람이었고 대상자들은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위협을 할 수 있는데 위협을 하지 않고 그냥 죽였습니다. 무참히. 그러니까 본인은 왜 죽였냐는 물음에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죽였다고 하는데, 죽인 이유는 저는 이제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기를 얼굴을 봤기 때문에 범행을 계속을 하려면 목격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성들에 대한, 중년 여성들에 대한 분노. 그게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적대심. 그게 이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잔혹하게 죽여요. 이거는 완전히 초동수사 때 경찰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분명히 원한 또는 치정이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정두영은 충분히 자기가 위협을 하고도 범죄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0년 3월에 거의 이제 정두영이 범행이 마지막쯤이었죠. 3월에 이제 주택에 침입을 해서 여성 2명을 죽입니다. 근데 마침 다른 여성이 이제 그 집으로 그걸 모르고 들어와요. 이 여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본인이 이제 17개월 된 아기가 있다. 제발 살려달라 하니까 살인을 멈춥니다. 한다는 얘기가 아이를 잘 키워. 그리고 신고하면 죽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정심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 아마 그 상황 자체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없이 자랐던 그것 때문에 살려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거된 후에 경찰이 물어봤어요. 왜 그 여성을 살려줬냐 하니까 이 여성을 죽이면 아이의 엄마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죽였던 여성들은 뭡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정두영이 살려줬던 이 여성 덕분에 정두영의 이제 몽타주가 작성이 됩니다. 그 몽타주를 본 정두영은 좀 겁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행 장소를 부산 이쪽 인근에서 이제 충청도로 옮깁니다. 2000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4월 12일에 천안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을 해서 거기 있는 여성을 인질을 삼습니다. 인질을 삼고 거기 현장에 돈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찾아갖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고 뭐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집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정두영은 이제 창문을 통해서 옆집으로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잡았을 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연쇄살인범인 걸 몰랐어요. 근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몽타주가 이제 부산에서 발생했던 그 살인사건의 몽타주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추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지죠. 근데 잡히고 난 다음에 정두영은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악마지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악마면서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두영은 이제 9명을, 물론 그 전에 1명을 살인을 했고 그건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뒤로 이제 9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두영은 지금 미집행 장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났는데, 정두영이 2016년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는데, 정두영이 수감 중에, 수감하면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작업 같은 걸 하면서 파이프하고 이제 전선 같은 걸 빼돌려요. 빼돌려서 사다리를 만듭니다. 4m 정도 사다리를 만들어서 탈옥을 시도를 하는데, 이 담장이, 대전교도소에 그때 당시 담장이 철조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높지 않은 담에는 이제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바로 센서가 울리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높은 담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정두영이 2개를 통과를 합니다. 철조망에는 이제 이불을 씌워서 다치지 않게 하고 2개를 통과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서 교도관들한테 검거가 되죠. 그리고 탈옥을 시도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동고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모르죠, 또라이니까. 탈옥을 했어도 100% 잡힙니다. 왜냐면 탈옥을 하면 갈만한 데가 만날 수 있는 가족 그리고 동고녀 딱 이 2개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바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약간 특이한 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잘 아시죠? 유영철이 이제 진술한 게 있는데, 나의 롤모델은 정두영이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철이 연쇄살인으로 검거되기 전에 강제로 이제 형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월간지를 보다가 그 월간지에 정두영의 범죄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두영의 살인 방식을 따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두영이 이제 흉기를 쓰지 않고 날카로운 걸 쓰지 않고 둔기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야구 방망이 그리고 아령 같은 그런 걸 사용을 했고, 유영철도 마찬가지로 둔기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이 족적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족적에 이제 변조를 하죠. 그래서 정두영은 신발을, 자기 신발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신발을 마치 사람이 2명인 것처럼 위조를 했고, 그리고 유영철도 마찬가지로, 유영철은 이제 구두에 약간 키높이처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거를 꼈다 뺐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요? 예, 바닥에. 그러면 이제 그걸 빼면 전혀 다른 족적이 나오죠. 그렇죠. 예, 뒤에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두영 사건을 보면서 이 정두영이란 이 인간은 단순히 이제 자기가 잘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증오심,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살인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촉발된 정상적인 가정을 살겠다라는 허황된 꿈, 그리고 남을 죽여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계산된 이기심, 요게 이제 종합해서 살인이 나지 않았나, 이런 사건이 나지 않았나. 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악마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연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 사연을 핑계로 사람을 죽이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요. 불우하신 분들이나 뭐 어렸을 때 상처가 깊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각자 치유의 방식이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런 거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걸로 연관될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가지고 범법행위를 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이네요. 18살에 살인했을 때 형을 좀 한 40년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풀려나서 9명이 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얼굴에 대한 질문 조각 모음집으로 우리 박유율님을 모시고 무당이 바라보는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방금. 새로운 코너. 유율님이 보시기에 절대 성형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 솔직히 이 시술과 이 수술이 되게 만연한 세상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주도 그렇지만 관상학적으로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그냥 이제 눈 위에 여기 이쪽에 점이 있으면 빼라고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부정한 거나 어떠한 사기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빼라고 하는 건데, 관상에서 소위 전형적인 복호,
막 그런 경우에는 빼지 말,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지 말라. 성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직업적인 욕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성형을 해도 이 눈에 담기는 기운과 마음으로 가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갈고 닦으면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과 좀 무관하게 흐르는 경우도 요즘 많아가지고, 사실 진짜 성형하면 안 돼라는 경우, 관상에서 완벽한 경우, 이걸로 인해서 직업적인 운기나 이런 게 좋은 경우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을 갈고 닦아야지 얼굴을 갈고 닦지 마라. 그쵸, 관상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이 눈에서 이미 갈려요.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눈 성형을 하셔도, 코 성형을 하셔도, 뭐 예뻐지시건 잘생기셔도 이 눈에서 이미 판별이 나기 때문에 관상의 중요성은 한 5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전체 부위 중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시네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눈 아래서 이미 이 내면이 보인다라는 것도 중요하다. 관상도 중요해요. 관상 따라서 사람도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관상도 중요한데 관상만 중요한 게 아니다. 왕이 될 상인가.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절대 성형하면 안 되는 사주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주에서, 우리 역학적으로 사주 팔자에서 이루어진 형태에서 성형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요즘 이 시대에는 없다고 보고요. 뭐 양인살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칼을 쓰는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한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칼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시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삼재가 들어왔을 때 칼을 대기도 하고, 일부러 시술이라도 받아서 그 운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요즘 시대에 사실 뭐 성형을 아예 하면 안 돼라고 불리는 사주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사주는 없어요. 관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관상은 아까 말씀했던 코가 복코인데 그렇죠. 굳이 좀 너무 뾰족하게 해서 안 좋은 코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래도 나도 뭔가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피노키오예요? 막 성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관상학적으로 또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뾰족하게 해서 그게 막 막연하게 뾰족하게 툭 하는 게 아니고 관상학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요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에서의 그 내공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야 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야 하는 게 바뀐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성형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근데 기운이 지금 너무 좋아. 그리고 앞길도 계속 열려있고, 그건 본인도 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해서 안 시키죠. 어디 하려고 해 대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갈 수 있는데,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러면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병원을 알아봐 주거나. 병원을 알아봐줘요? 왜냐면 저한테 리스트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셀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도분들 중에도 있고요.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짬무님이 병원이 한 5개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잘 맞는 병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쵸? 네, 있어요. 커넥션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전혀 없고, 실제로 그런 거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라도 설정되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해서 골라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골라주는 거예요? 그 의사와의 어떤 궁합인가요?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 병원, 이 사람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런 걸 종합해서 기운으로 딱 느꼈을 땐 바로 판별이 돼요. 여기 뭐 1순위 뭐 이렇게. 이야, 의외네요. 사주에 칼사주가 없는 사람은 이 성형을 하면 좀 순조롭지 않다. 뭐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근데 이게 대운이라는 것도 있고 세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 연도에 만약에 칼을 대도 되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해도 돼요. 평생 안 된다라는 거는 절대 없고, 그리고 칼사주는 확실히 사주에 정해져 있어요. 형사님도 아마 칼사주실 거예요. 저는 성형 많이 해도 되겠네. 완성형 얼굴 아닙니까? 성형을 해도 되는 시기 또 있는 게, 어느 시기에는 성형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되려면 시기적으로 괜찮은 시기에 딱 맞물려서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검경 뭐 이러한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러한 기질은 갖고 계세요. 사람들을 끌려고 하거나 이런 기질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삼재에 걸리거나 아홉수에 걸리셨을 때 세운만 잘 맞으면은 시술이나 이런 걸로 피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간단한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의 질문과 반대로 성형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형을 해야만 하는 사주라기보다는요, 뭐 그런 관상이 있을 수 있고, 네. 피를 보는 사주, 피를 봐야 되는 사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검경 이러한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오거나 세운이 들어왔을 때 뭐 시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선지국을 먹어도 되나요? 선지국이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육회를 먹어, 육회. 육회.
그 도축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피를 봐야 되는 사주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직업군에서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막 망난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뭐 백정으로도 불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금전이나 이런 걸 보기가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피를 봐야 되는 사주 안에서 거기서는 이제 검사, 경찰,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육점이나 이런 도축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을 들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사주가 좋은 직업군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범죄자,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님도 일하시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칼 쓰는 그런 것과 한 끗 차이다 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게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한 끗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칼사주시군요. 네. 검경하지 말고 경검을 하죠. 경검. 뭐 연고전, 고연전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저희 좋잖아요, 경검. 네. 형사님 계실 때는 네, 경검. 경검. 네. 자, 그러면 이율님이 보시기에 무조건 피해야 하는 쎄한 그런 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딱 하나를 그냥 말씀드리면 네. 삼배간. 삼배간. 그게 이제 동공이 이렇게 있으면 흰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관상학적으로는 살기, 잔혹성, 폭력에 가깝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시다가 삼배간이 있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말세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살로 따지면 이제 백호살과 조금 비슷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삼배간이어도 백호살이어도 잘 풀리기만 하면 정말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좀 극단적인 관상 그것 중에 하나예요. 삼배간이 이제 흰 동자가 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흰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 네, 삼배간이 이 흰자가 이렇게 세 개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배간도 있나요? 사배간 있죠. 사배간이 사배간 있잖아. 더 나쁜 거예요? 저는 근데 삼배간을 조금 더 삼배간이 보고 더 있어요. 나쁜가요? 예, 그게 좀 대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푸는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 너무 커요. 극과 극이다. 네네. 그래서 삼배간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 더 유한 어떤 부드러운 그런 공부들을 좀 하셔야지 이게 중화가 되지. 너무 사주와 그 관상대로 가시면 본인 스스로도 힘드실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안 좋은 생각도 계속 떠오르고 하니까. 관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는 생각은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네네네. 쌍둥이는 그럼 관상학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쌍둥이는요. 쌍둥이가 진짜 똑같이 생긴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이미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는 동일해요. 근데 관상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흐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쌍둥이가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 의외로 별로 없고요. 오히려 캐릭터성도 다르고 제 지인 중에도 있어요.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관상학적으로 미묘하게 굉장히 다릅니다. 사주가 동일해도 관상에서 다르면 흐름이 다르다. 쌍둥이는 거기에 먹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진짜 미세하게 파고들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제일 어려운 질문일 텐데 저희들 관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진짜 가볍게 정말 라이트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쌈무이님 같은 경우는 입에서 네. 굉장히 예민한 기운이 많이 돌아요. 예민? 네, 예민함이 입에서 좀 나오는 게 네.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두꺼우시면은 만약에 성형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두꺼워도 괜찮고 뭘 넣어야 돼? 뒤집어 까야 되나요? 살짝의 필러 정도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게 있고 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코에서 네. 제복은 들어와도 네. 흐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접촉하시기보다는 네. 뭔가 나가는 게 많지. 많이 나가요. 답 좀 해주세요. 저 필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아내분이 만약에 네.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버시되 그쪽에 조금 더 70%의 지분을 좀 더 드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가정에서. 좋은 점을 좀 말해줄 수는 없나요? 왜냐면 보완을 해야죠. 그럼요. 보완. 좋은 거는 뭐. 다른 건 완벽한데. 다 좋다 얘기지.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구나. 자, 그러면 이율님은요. 이율님이 거울을 딱 바라봤을 때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 있어요. 본인도 하나 밝혀야죠. 네, 저는 하나 있는데 전 눈 위에 점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까 봤어요, 점. 이 점은 빼야 되는 점인데 저는 이제 제자기도 하고 컨트롤을 잘하니까 그냥 냅두고는 있어요. 근데 저도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 뺄 거. 아까 말씀하실 때 눈 위에 점을 빼야 된다고 근데 눈 위에 점이 딱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저 저 이쪽 방향에서 안 네. 보였거든요. 저 점이구나. 근데 저도 칼사주를 타고나가지고 이제 이러한 들이 좀 강해요. 양쪽에 쌍칼인가요?
아닌가요? 거기 있잖아요. 굿할 때 보면 막 네, 저 칼치기 네. 맞죠? 맞아요. 침착하고 챙챙챙챙 네 맞죠? 얼굴을 고쳤을 때 운명이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처음 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그때까지는 본인의 개인 사주로 좀 많이 움직여요. 확실히. 근데 점차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상 같은 경우에 이제 성형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관상학이 존재하고 그리고 변형함에 따라서 사주도 동시에 같이 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래서 조심히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재 또는 아홉수 때 성형을 통해서 뭔가 그 나쁜 기운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날삼재 때, 저는 특히 날삼재 때 성형을 어느 분들에 한해서는 좀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성형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기운적으로 날삼재 때 좀 맞을 때는 날삼재 때 하라고 하고 2년 정도를 미루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삼재나 아홉수 이런 재, 악 뭐 이런 것들이 만들 때는요, 칼을 댐으로써 그걸 물리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시기만 적절하면 오히려 1년수, 3년수는 물릴 수 있죠. 간단한 시술이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근데 3재 때 성형 수술했는데 성형이 잘 안 됐어. 실패를 했어. 그러면 또 3재 때도 실패했나 또 그런 생각. 그게 삼재 때도 이제 삼재라는 게 3년인데 거기서도 많은 해에 하면은요 그렇게 크게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개인으로 또 몇 년 뒤에 다른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개인의 마음에서 변할 수는 있지만 그 해당 일이나 연도가 맞는다고 하면은요 실패할 일은 굉장히 없습니다. 줄어들고. 자, 오늘도 우리 전재용 형사님과 박유올님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쪽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공포 제보를 할 수 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